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한국의 수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수출 한국의 비명 12개월째 뒷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출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1년 전인 2018년 지난해 11월입니다. 지금 월별 수출 증감률 그래프인데요. 이때만 플러스고요. 그 이후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마이너스 14.3%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11월 전년 동기 14% 이상 줄었습니다. 투자, 소비, 동반 침체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수출 상황 심각하게 가고 있나 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백원우의 별동대원, 검찰 출석 3시간 전 숨진 채 발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검찰 수사관 얘기입니다. 올 초 울산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울산 내려간 적 없다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청와대 실장 최근 감찰반원 일부 울산행 시인의 난감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짬짬이 예산 8조 증액 늘었다는 거죠. 짬짬이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예결위 심사 자료를 들여다보니까요. 여야 의원들이 도로 건설 등 이런 명목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예산들을 늘려놨다는 겁니다. 짬짬이로요. 검증 검토 없이 항목을 추가했다. 혈세 축냈다. 이런 기사는 참 연말만 내면 나옵니다. 거의 무슨 캘린더 기사처럼 나오죠. 그런데요. 오늘이 사실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시한입니다. 12월까지요. 그런데 시한 내 예산안 처리 5년 연속 무산될 듯하다. 예산안 처리하는 건 뒷전이고 본인들 이해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예산은 이렇게 짬짬이로 반영시켰다. 이런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525만 원. 그런데요. 전관 1년차 변호사는 1,564만 원. 3배 정도 많잖아요. 전관은요. 이른바 이제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거쳐서 변호사로 나온 법조인을 말합니다. 전관 예우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임료가. 고위정관, 비정관의 3배가량 받는다. 그리고 퇴임 시점 오래될수록 수임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퇴임하고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일수록 수임료가 높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또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검찰 출석 3시간 전. 일명기사 방금 봤습니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요, 필리버스터와 살라미. 어렵죠? 무슨 전문 용어 같긴 한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한국 수출에 관한 얘기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격려는 말로 해도 충분하다 이러는데 말로 안 하고 다른 행태를 보이신 분이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검찰 수사관의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 왜일까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유능하고 사람 좋았던 그가 도대체 왜? 2017년 울산 첩보 미스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울산 첩보 미스터리. 극단적 선택 수사관 정보 수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지난해 울산 직접 찾은 일로 구설에 올랐고요.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5대 비소문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할 필요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지역사회에서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2017년 여름부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 울산에서 탐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울산 첩보 미스터리 이렇게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도대체 2017년 그리고 2018년 무슨 일이 울산에서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숨진 별동대원 최근 청와대 민정실에서 전화 많았다. 그러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롭다라는 거는 뭔가 알고 있지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면 뭔가 본인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중심 인물로 선거 개입 의혹 파문 커지자 힘들어해. 그리고요. 과거 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유서 형태로 뭔가 남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족에게 미안 그리고 윤석열에게도 미안하다.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거는 오늘 몇몇 신문들이 이 내용을 좀 싣고 있는데 왜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을 유서 형태로 남겼는가. 이 부분도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 좀 해보겠어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사실 어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어떤 내용의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몹시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예. 아직 뭐 요즘 오래오래 사시는데 예. 이 젊은 나이에 저렇게 모진 그 선택을 한 것에 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예. 뭐 잠을 하나도 못 주무셨겠죠, 며칠 동안. 예.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본인이 한 것 같은 게 예. 결국에는 들켰고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괴로워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바로 직전 박근혜 정부를 탄핵 파면시키고 예. 촛불 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인데 예. 왜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뭐 청와대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이거 2, 3년 전에 우리가 청와대에 예. 있었던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결국에는 역사는 결국 반복되는 거구나. 예. 되풀이되는 거구나. 결국 옛날 기사 다시 불러와서 그대로 베꼈으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 왜 그것을 되풀이할까? 저는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제도를 바뀌지 않고는 결국 사람이 바뀐다 한들 결국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인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달라지겠습니까? 저 민정수석실이 했던 행태는 결국 과거와 똑같은 행태거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들 참모들은 박근혜 정부의 참모들과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도의 틀이다. 결국 대통령이 이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에서 예. 비롯되는 저러한 전행, 예. 결국 권력기관의 횡포가 예.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예. 많은 권한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남은 2년 반에도 예. 저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국회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고치든 예. 제도를 고치든 예. 어쨌든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이 비극을 다음 정권에서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께 지금 상황이 이게 어떤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 어떤 자꾸 비극을 낳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사가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공방으로 가죠. 여기 또 있습니다. 자, 감찰 발언 울산행은 고래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뭐 수사관, 뭐 감찰반을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민정비서관 감찰, 반부패 비서관 감찰반원과 또 약간 혼동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래고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고래가 대통령 친척이냐? 왜냐면요,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울산을 가느냐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담당자들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 한국당, 김기현 첩보 공방이다. 그리고 뭐 이 와중에 여야는 필리버스터 전국 대치 심화. 지금 이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감찰반원들이 울산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을 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무슨 해명이 그러는가라면서 이런 반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감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기현 씨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감찰한 적이 없고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방금 들어보셨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울산에 간 이유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검경 갈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김수할 평론가. 네. 저 얘기를 다 받아들인다는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검경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민정의 범위가 예. 그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국가 정책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상황을 좀 파악하는 기능은 있긴 예. 있어요. 이렇게 넓게 보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예. 저 답변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어. 예, 국민의 수준에 비해서 예. 답변의 수준은 한참 좀 떨어지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무 범위와 완전히 좀 넓게 봐도 완전히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려가서 그러면은 갈등을 해결한다고 했다면 예. 갈등을 해결하는 행위를 하고 왔느냐. 예를 들어서 검찰과 경찰을 예. 모아놓고 예. 얘기를 듣거나 예. 이야기를 함께 논의해보거나 이렇게 했는가.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경찰만 만나고 검찰 쪽은 아예 안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예. 이거를 해서 오해를 받을 시기에 예. 내려가는 게 또 맞았는지. 예. 왜냐하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서 경찰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의 적절성은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분명하지 않은 예. 해명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좀 아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예. 그 감찰반원 예. 그분과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검찰에서 최초에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영민 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그 진술을 뒤엎는 그 내용은 떠나더라도 일단 울산에 갔다라는 거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시인한 게 돼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의혹을 오. 해소하기에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예. 답변이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 변호사. 뭐 청와대가 사실 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어떤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분명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사항만 바라면 청와대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예. 첩보에 대한 그 입수처에 예. 대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예. 그 첩보도 민원의 하나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제도 개선 비서관실로 예. 가거든요. 거기서 저 민원이 해당 부처별로 전달이 되고 그 해당 부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첩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절차를 거쳐서 제도 개선 비서관실로 간 것 같지는 않고 예, 예. 직접 민정비서관실로 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민정비서관이 그 첩보를 생산했든지 예. 아니면 우편으로 민원 용지로 받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예를 들어서 민원 용지로 받았다 하더라도 예. 일단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민서를 받았으면 그렇죠. 그 등록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민정비서관실에 관할 범위가 아니라 그러면 되돌려주든가 아니면 담당자한테 전화 통화로 우리 그 부서의 처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반부패 비서관실로 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걸 갖다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줘요. 예. 그럼 특수사과에서는 또 한참 한 달 한 반 정도 예. 있다가 이걸 울산 경찰청 내립니다. 예. 이걸 부터 수사를 하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아. 예를 들면 반부패 비서관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예.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지휘 및 의뢰 및 이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수사가 필요하면. 예. 그럼 이제 그걸 받아보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문제가 예.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민정비서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 해당 민원인을 불러서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고 예. 수사기관으로 가서 접수를 해라라고 하든가 또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면 관련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지 알아보라고 경찰청 감찰 담당 부서에 줬어야 돼요. 또는 청문감사하는 예, 것인가. 예. 근데 경찰청 특수사과로 줬다는 것은 오해 소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이 왜 그런 식으로 이첩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첩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규정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왜 처리가 안 된지 정도 알아보고 그 당사자, 소위 대해서 뭐 투소를 했으면 투소한 사람에게 이거는 정식으로 고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첩이 됐다. 이 부분이 뭔가 좀 의혹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정치권은 공방인데 장윤 변호사께서는 법조인이신데 법조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의 정말 시초를 한번 따져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예. 하명 수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예. 이게 뭐 청와대에서 정말 수사가 예. 개시가 됐다든지 예.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을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화했다라면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상당한 부분이 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울산 지역 경찰에서 내사 중이었던 사건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한 울산 시민사회 단체 등을 이제 예. 중심으로 끊임없이 비위 의혹에 대한 예. 수사 촉구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첩보를 받았을 때 예. 민정수석실은 폭넓게 뭐 풍문이랄지 또 투서랄지 여러 민심을 또 아우르는 업무를 예.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그게 왔을 때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감찰을 했다면 물론 그 비서실 직제 시행령에 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걸 그럼 뭉개야 되는지 당사자한테 그냥 돌려주는 게 온당한지 예.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 자체만으로는 예. 이게 뭐 부적절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예.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지금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명확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뭐 고래고기랄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 해명들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예.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사실은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게 뭐 투서 형태든 아니면 어떻게 뭐 만들었든 간에 그걸 갖고 있었고 그 내용을 청와대 내부에서 검토해서 거쳐서 경찰로 갔고 그리고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적합하지 않은 것이냐 이걸 놓고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희 평론가. 짧게 추가 하나만 좀 발언. 강조를 드리면요. 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저는 있다고 예.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가 예.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유일하게 구체적인 게 예. 특별감찰반. 예. 그것도 이제 감찰반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 개정을 통해서 감찰반에 대한 직무만 구체적으로 돼 있지 그 외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들 실에 예. 임무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아, 모호하게 돼 예.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직무와 직제가 정해져 예.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만 이렇다는 건 전 굉장히 큰 문제고 이런 예. 논란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아주 상세하게 아. 세부화 명확화할 필요가 예. 있다. 이거 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김상일 이런 평론가도 역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좀 있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규정이 돼 있으면 논란이 없을 텐데 그게 좀 다소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상황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모습에 많은 분들이 치킨 게임이다. 치킨 게임은요. 한쪽이 거의 파탄 지경에 나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쪽이 비키라면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죠. 보겠습니다. 여당, 대화 무의미하다. 이런 야당하고는 대화할 수도 없다.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 적반하장이다. 완전히 지금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지금. 출구 없는 치킨 게임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파구 안 보이는 12월 국회. 12월 국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대 국회 마비시켰다. 그리고 4+1 공조로 민생법안 처리 시사. 그러니까 이 4+1은요.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정당들과 같이 법안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이 국회 봉쇄했다.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처리 막았다. 이러면서 또 이 반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식을 마친 황교안 대표 오늘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또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군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야 민식이법 눈물에 화들짝. 그렇습니다. 국회가 파행되면서 사실은 지난 29일 이 민식이법, 도로교통안전법, 어린이들의 그 학교 근처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법이거든요. 이 민식이법 눈물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국당 원인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이 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인영, 한국당 여론에 몰리자 변명하고 있다. 나경원, 민식이법 막은 거는 민주당이다. 무슨 소리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발 책임 놓고 퇴로 없는 여론전을 일요일 어제 벌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에 공존의 정치가,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한 날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 지금 나경원 대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법질극의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전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론전처럼 저쪽 탓이다, 저쪽 탓. 우리 탓이 아니고 저기 탓이야 이렇게 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각각의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의 향후 전략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자,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199번 토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안마다 지금 다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게 뭐 8만 시간 넘게 돼서 그 8만 시간 계산하면 내년 여름이 다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한국당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맞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쪼개기 국회. 뭐 어떤 표현은 살라미 국회입니다. 살라미는 이렇게 하나씩 고기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살라미. 쪼개기 국회인데요,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연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필리버스터는 어떤 회기가 하나가 끝나면 다음번 똑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임시회를 열면요, 정기국회 때 필리버스터한 그 법안은 임시회 때는 필리버스터가 안 돼요. 그럼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표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99번 토론 대 쪼개기, 살라미 국회, 출구 없는 대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 쭉 소개가 돼 있는데요.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 이거 이런 제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타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요, 제목 일부에 빈칸이 있는데요, 그 안을 채워주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생 팽개치곤 내 탓. 보셨죠? 지금 서로 내 탓하는 거. 이 국회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무슨 국회다. 이 국회 상황이 여기에 묘사가 돼 있습니다. 패널 여러분도 이 묘사 내용을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회, 힌트를 드리면 유권자인 국민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국회 상태가요.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들고 나왔죠? 그러자 여당은 본회의 불참했습니다. 협상의 묘 살리기는커녕 치킨 게임에 매몰됐다. 그리고 민생 법안 제동됐죠? 예산안 처리 원래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물 건너갔습니다. 또 늦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분께서 고민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의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합시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을 원칙으로 해서 의사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 2, 3일 우리 원내대표께서. 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제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은 오늘 원포인트로 국회를 열어서 그것만큼은 빨리 좀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일단 뭐 타협이 안 되고 있어요. 열지 말지에 대해서. 물론 오늘까지 협상을 벌일 겁니다만 일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빈칸, 지금 국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빈칸 무슨 표현이 들어갔을지 네 분 의견 차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제멋대로. 그렇다면 민생 팽개치곤 내 탓, 제멋대로 국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잘못한 것이죠. 국회는 입법부인데 입법 활동을 팽개치고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것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단 이 시작점은 한국당으로 보시는 거네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와 야가 저렇게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입법을 한번 해보겠다고 밀어붙인 데서 출발한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예. 민생과 직결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국민들은 공수처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거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국회에서 야당과 싸워야 했느냐. 민주당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예. 얘기했는데 예. 결국 여당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예.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결국 여당은 야당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 뜻 따라 가야 되는데 예. 왜 너희는 자꾸 뒷다리 잡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려다. 예.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하겠다. 너희는 뒷다리 잡는 정당이야. 예.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계속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 그러면 우리도 멋대로 하겠다. 예. 멋대로 하겠다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터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하고 예. 국회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은 예. 여당이 먼저 발동을 걸고 예. 야당이 결국엔 맞장구를 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이 지난 2년 반 동안 도대체 집권 세력이 한 것이 무엇이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예. 바로 이 집권 세력이 끊임없이 싸움을 야당이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것처럼 예, 예. 끊임없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도 싸움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란은 예. 결국 집권 세력이 시동을 걸었다. 결국 한국당도 할 말이 없지만 예. 저는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지 않는 것은 여당이 근본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예.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저렇게 마비되면 국회가 저렇게 제 멋대로 가면 예. 청와대도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비판을 자꾸 받는 이유는 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입법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해야 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야당에 무언가를 내어줄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이 국회를 들어오죠. 저는 여당이 지금이라도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을 제멋대로 국회다 이렇게 해주고 해줬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여당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야당은 또 뒷다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섞이니까 결국엔 제멋대로 국회가 됐다. 뭐 이렇게 돼. 보니까 뭐 제멋대로가 뒤에 난장판이란 말을 쓰시고 싶은데 안 쓰신 것 같으네요. 왠지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윤미 변호사는 아비규환 국회다. 난장판에 가까운 뜻이 되는데 아비규환이다. 지금 이 모습이 그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예. 네, 정말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식이법 예. 발의를 촉구하는 예. 그 부모님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 차례 호소하고 눈물로도 하소하고 무릎을 꿇고도 호소했습니다. 네. 그 법안 통과만을 예.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이 부모님들 정말 마음이 지옥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를 누가 초래했는지 물론 양당 다 책임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민식이법까지 이런 예. 정말 처절하게 정말 예. 피눈물에 근거한 법률까지 예. 하나의 협상 카드로 먼저 제안한 거는 사실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예, 민식이법을 먼저 내주고 예.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뭐 나중에 예. 뭐 본회의에 뭐 예. 임하겠다는 뭐 이런 취지 그걸 예. 보고 이런 부모님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민심이 나빠졌는데 어제 해명을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이후에 민주당 탓을 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예. 여론이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나 대표가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예.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서로 양쪽 공방만 주고받고 예. 서로 남탓만 하는 예. 이런 국회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해당 부모님께서 기자회견 중에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정치권은 정말 되새기고 자유한국당 이번 일을 계기로 예.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눈에 국회는 아비규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모님 입에서 그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부모님 입에서 정말 이 나라 살기 싫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지금 전 두 분 답변하셨고요. 두 분 각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소속해 계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제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추가 질문이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는 대화 없는 거수기. 그러니까
지금 국회 모습이 대화 없는 거수기 국회다. 아무래도 민주당 쪽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 대화 없는 거수기를 원하는 국회죠. 그러니까 아까 최경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뭐 공약으로 내세운 거에 대한 법안화, 그다음에 여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켜주는 역할을만 기대한다. 야당다운 야당이 원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어떤 안을 마련하는 이런 대화 타입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비상 상황인 거죠. 그렇죠. 신속히 처리하는 안건을 주장해서 처리하는 건데 그러면 국회법에 규정된 이걸 또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도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국회 규정에 있습니다. 국회법에. 패스트트랙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동의를 얻어서 시작을 했으면 필리버스터 종결을 5분의 3 이상 얻어서 종결하면 돼요. 이거를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날 5분의 1 이상이 재석을 하게 되면 개의한다로 돼 있어요. 국회법에. 그럼 개의하면 문의자께서 개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개별 안건에 대해서 야 이건 필요하니까 우리 토론하지 말고 가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안 설명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표결이거든요. 그렇게 안건별로 하면 됩니다. 그때 지연돼서 얻는 책임은 다 한국당이 지면 돼요. 이거 왜 지연시켜서 이거 표결 안 했냐. 이 책임은 한국당이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7시간 동안 한국당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개의 선언도 안 하고 그다음 여당은 들어오지도 않고 과연 책임이 누가 있느냐, 누가 더 크냐죠. 국회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필리버스터 신청도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순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20명 동의 이상 얻어서 의결을 얻어서 안건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 비난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위치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윤시환 변호사는 한국당에 계시니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 신청이 29일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본회의가 열려서 사실은 민식이법 등 그다음에 민생 관련 법안들이 표결될 예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가장 관심 그래서 막고 싶어하는 법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29일 날 민생 법안 등 민식이법 등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거나 음직을 부었다라면 어땠을까? 왜 굳이 29일 그날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을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어떤 내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을 못 믿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장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29일 날 본회의가 열었을 때 선거법이 갑자기 상정돼서 표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국회법 규정을 보더라도 의안 처리 순서는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의결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의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숫자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 걸어놓은 거고요. 해당 그 안건 처리별로 필리버스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청을 해놓고 미리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봤으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비난은 한국당이 오스란히 져야 되지만 오스란히 실제 회의 자체 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의장께서 그건 잘못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굳이 그렇게 건 거는 이 선거법이 언제 상정돼서 표결될지 모르니까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놓은 거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도 보면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겠다라는 걸 보면 이미 민주당도 한국당에 예상되는 안을 다 또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다 마련했거든요. 전부 199개, 198개죠. 이걸 전체 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끼리 어떤 기술적인 법령 해석을 해놓은 것이지 그걸 전체 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29일 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민생법은 통과 못되니까 그래서 서민들 비난이 자유한국당에 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비난을 의식한 듯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해놨는데 내탁 공방이 또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요. 김상일 평론가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내로남불 국회다. 그러니까 서로 내 탓 아니고 그쪽 탓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네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의 기준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권에서 일하는 분들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이익 위에 자신들의 이익, 정당의 이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보고 잘못한 거의 크기만 보고 그거보다 조금 덜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아니, 잘못한 것만 하지 말아야지. 왜? 쟤네가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쟤네보다 우리가 좀 덜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잘못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오로지 상대방만 쳐다보고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그것도 잘한 걸 쳐다보면 좋은데 유기찬 변호사의 말씀에 잘못한 따르면 것만.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서로 못 믿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잘한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내로를 안 부리고요. 예. 예? 제가 볼 때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은요. 예. 전략적인 미스를 아주 크게 한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예. 법의 취지가요. 예. 아주 쟁점이 크고 논란이 크고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예. 그 정하기가 곤란한 것들 가지고 하라는 취지거든요. 예. 근데 쟁점이 없는 법안 199개에 다 걸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거는? 그건 여권에 밀어붙일 예. 명분을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큰 뭐 한두 개 법안을 그렇죠. 갖고 토론하고 이러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그럼 저는 선거법을 합의 없이 처리하는 거라든가 예.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는 예. 게 국회 역사상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다라고 저는 우려를 예. 합니다. 예. 우려를 함에도 있어서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명분을 예. 주는 거는 또 자유한국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거요. 하나가 한 회기를 그냥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5개만 해도요. 예. 회기를 5번 열어야 돼요. 예. 근데 3일씩 그러니까 공고기간까지 예. 쳐가지고 3일씩 열어가지고 5번 연다? 3번 연다? 예. 이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하게끔 그리고 국민들한테 예. 그래 저럴 수밖에 예. 없겠구나라는 그거를 주는 거는 정말 잘못한 거죠. 이거는 몇 개만 걸었으면 이렇게까지 예.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김상희 평론가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에 이제 소속해 계시니까요. 사실 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포인트로 오늘 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 오늘 좀 모아갖고 오늘 좀 처결하다. 이건 쟁점도 없는 거 아니냐. 민식이법 등 다른 법들 가서 오늘 통과할 만 통과시키자고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불투명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밑에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그러면 알고 오늘 열릴 수 있고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 이제 그 원내대표가 언론에다 대고 예. 얘기하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뭐 그 예. 비방전 예. 내지는 자기네 입지를 강화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실수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진심은 어찌 됐건 간에 예.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주는 거는 그 상정을 그 예. 주요 법안, 쟁점 법안을 예. 상정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통과시켜 주겠다. 예.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분명히. 그러면 나경원 대표는요, 그걸 먼저 사과를 해야죠. 아, 그거는 내 진심이 아니었다. 예. 이런 면에서 잘못 얘기가 나갔고 민식이법이나 이런 거는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예. 분명하다. 이런 걸 먼저 바로 알겠습니다. 잡고 가야죠. 예. 그러면은 별다른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오늘 처리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뭐가 물밑에 접촉이 있다면은요. 뭐 얘기가 잘 되면 왜냐하면 서로 부담은 지금 굉장히 느끼고 예. 있는 겁니다. 아니 안 그 느끼고 있는 게 법안들은 아니에요.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 전혀 통과시키면 없고요. 됩니다. 지금 열어서. 그래서 서로가 예. 잘못한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을 세게 하고는 있지만 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물밑에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얘기가 진짜 있다면 진행되고 물밑에서 하지 말고 대놓고 하면 안 될까요? 좀 하고 싶다고. 그럼 꼭 그런 걸 물밑에서 합니까? 자, 네 분 답변 쭉 연속해서 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 팽개치곤 내탓. 무슨 국회일까요? 보여주세요. 국민 괴롭히는 국회랍니다. 지금 뭐 아비규환 내탓하는 뭐 있는데 이렇군요. 국민 눈에는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일은 안 하고 쓸데없이. 이 모습이 이렇게 보인답니다. 지금. 국민 괴롭히는 국회. 아니 국회가 국민을 괴롭히면 이게 국회입니까? 왜 이럽니까 진짜 도대체. 아무튼 이 상황입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사실 정치권 기사가 이렇게 뭐 내탁 공방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별다른 기사는 없었어요. 근데 요 인물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정책 걸림돌 안 되려 흑석동 집 판다.
과거에 이 흑석동 요게 재개발되는 지역의 어떤 건물을 산 건데요. 이게 근데 논란이 됐죠. 투기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됐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SNS상에 글을 올렸어요. 집을 팔겠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은 기부한다. 나는 욕심꾸러기가 아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내 그런 모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걸림돌 안 되려 한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일단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한 기사입니다. 근데 다음 기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공천을 의식했나? 김의겸 집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을 의식했나? 왜 그런가 하면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동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고향인 군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기사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두 기사가 약간 좀 결이 다르죠.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여야 반응이 좀 어제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며 그 대담성에 놀라워합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흙 속의 진주를 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너무나 잘 압니다. 재개발 지역 딱지를 산 김의겸 대변인이 있는 청와대는 촛불 청와대입니까? 국민의 심정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지고 오늘은 거취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참 저 논란이 됐을 당시의 여야 반응, 뭐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좀 확인해 봤는데요. 정철 편집이요. 본인이 좀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공개적으로도 알린 거예요. 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해석이 좀 나왔는데.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일정 부분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냥 뭐 지인들에게 나 저 집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이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식화한 것은 결국 내가 공직에 나가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 모습 아닌가,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분이 뭐 그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그리고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선출직으로 나가도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재개발 딱지를 산 것에 대해서 그 저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오래 버티지도 않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나갔습니다. 논란이 됐을 때 본인이 그렇습니다. 바로 저는 그런 것은 아주 용기 있다고 당시에 판단했었는데 그러한 용기를 뭐 이제 정치에 한번 투영해서 자신의 기량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재개발 딱지를 산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것으로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이 달게 받은 것이고 선출직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선거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저 재개발 딱지 산 행위가 좋은 행위였나 나쁜 행위였나 그 부분은 선거 국민들한테 판단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여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역량이 있습니다. 저 소식이 알려지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부하고 이러고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평한다. 뭐 이런 또 반응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수환 평론가. 네. 김의겸 전 대변인 총선에 출마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부담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촛불 정부, 국민의 기대가 정말 컸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 기대의 실망감, 상실감, 허탈감 이런 거를 안겨준 뭐 어떤 최초의 사건이라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담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대선 내지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온 사람 중에 더 나쁜 악을 제거하는 방식이어야만 잘된 선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의겸 후보가 더 나은 후보 내지는 덜 악한 후보라면 선택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과 당선되고 나서 반성하면서 그 성과를 내는 모습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고향인 군산 출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설입니다. 본인은 어제 뭐 부동산 그 공개 매각 얘기를 하면서 뭐 출마 가서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치권 여러 가지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판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여제자 어깨를 쓰다듬은 교사, 유죄가 나왔습니다. 유죄. 항소심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련은 말로 해도 충분하다. 왜 만지느냐, 그거죠. 1심 무죄였는데 이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2심이죠.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이 돼 있어요.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교실과 복도 등에서 3학년 제자 13명의 머리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거나 쓸어내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 일은 여학생들이 한 달 남짓 불만을 공유하다가 3학년 부장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 근데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40시간 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뭐 이런 명령도 있었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이건 어떤 취지일까요? 일단 항소심에서 좀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명은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상 강제 추행입니다. 그 부분이 일반 강제 추행죄보다도 더 법정형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이 부위, 이제 접촉을 했다는 부위가 뭐 등, 팔, 어깨.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성적 민감도가 낮다. 왜냐하면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 접촉이라 하면 수치심을 다소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좀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 지금까지의 법원 태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이고 이 등이라는 것도 사실 뭐 속옷 부위가 지나가는 데를 의도적으로 또 만졌다는 또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어떤 법원 입장, 판례 입장에 따르면 추행으로 인정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이제 피해 학생들이 본인들을 굉장히 불쾌했고 이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인지했고 게다가 단순히 팔, 뭐 다리, 손 이런 부분을 만졌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면책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성적 민감도 여부가 아주 관건은 아니라,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라고 해서 뭐 굳이 뭐 둔부나 뭐 가슴 이런 부위가 아니라고 해서 성적 민감도가 여성의 신체 부위가 더 낮다라고 또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그러니까 아마 이 피고인 측에서 뭐 격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자 격려는 말로 해도 충분하다. 접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군요. 융찬 변호사, 사실 이게 지금 이 벌어진 곳이 학교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직장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저게 원래 강제추행죄 그러면은 이제 폭행 협박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습추행이라 해서 어떤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추행죄를 의유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부위에 따라서 약간 달리 판단하는 게 법원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대법원 올라가 봐야 되지만 다만 이제 아이들이 아직 그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성적 민감도가 다르지는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적인 수치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 교사도 격려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격려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성적인 만족 목적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저런 판결을 내린 걸로 보이고 일단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격려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요. 그 이외에 다른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글쎄요, 어떤 최근에 흐름을 말하는 걸까요? 유튜브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있답니다. 이걸 왜 볼까? 그런데 계속 보고 있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던질까 말까 춤, 그 3시간 거울 보기 등
뭐죠? 3시간 거울 보기나 거울만 보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던질까 말까는 뭐 이렇게 동작만 추하는데 그 영상을 그렇게 많이들 보신답니다.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콘텐츠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긴 시간인데 편집이 없는 영상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출까 말까. 이제 안 멈출 거야. 던질까 말까. 우리 시청자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단순한 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고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그렇지. 10시간 동안 던지고 싶은 거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가! 우리 꿈과 희망 발사! 정철 편집위원. 저 동작을 10시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걸 봤다 그래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어찌 보면은 저 모습은 뭐지? 이걸 왜 볼까? 제목이 이렇게 달렸는데 글쎄요. 정철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저것을 보고 예. 뭐 사회학적 용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예. 군중 속의 고독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건 예. 현대지만 예. 현대인들은 고독하다는 얘기죠. 예. 결국 저 유튜브를 영상을 만든 분도 그렇고 혼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저분도 아마 고독하지 않을까. 고독을 씹으면서 예. 저 유튜브를 만들면서 희망을 예. 갖고 희열을 갖고 누군가가 봐줄 것이다. 그리고 저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예. 저 작은 방에서 나와 같은 심정으로 저 사람을 만들었구나. 거기에서 나와 같은 심정을 동일시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느낌. 뭐 어떤 위로를 좀 얻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것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의 시대적인 생각 아닌가. 우리 저처럼 이렇게 예.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지 않는데 예. 저 시간에 왜 저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저도 항상 요즘 깨어있는 마음, 열린 마음을 자꾸 예. 보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예.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예. 내가 고독하고 희망이 없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아까 국회 얘기도 나왔지만 예. 국민이 저렇게 예. 그 외로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정치권도 그러하고 저희 언론인들도 그러하고 좀 치유하는 그러한 좀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런 것들을 그냥 웃기고 있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니 10시간을 저렇게 등장하시는 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동작을 10시간 하는 건 사실 보통 인내심과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국회 얘기 잠깐 하셨죠. 많은 분들이요. 국회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듯한 국회 모습보다 차라리 저런 영상 보면서 위안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웃고 넘어갈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런 걸 많은 분들이 저런 동영상에서 위로를 받고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11월 수출 작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11월에 지난달에 14% 줄었다는 것도 이게 사실 부정적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31%, 석유화학 마이너스 19%.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수출,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두 자릿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요. 12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는 나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이 개선되는 등 일부 회복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근거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컴퓨터만 빼고 수출 주력품 13개 가운데 12개가 추락했습니다. 컴퓨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는 거죠.
여기 보면 D램값, 반도체 최근 몇 달 새 보합세 바닥 따지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정부가 이런 쪽에 근거를 좀 두면서 나아질 것이다 보는데 그러나 생산량 70% 수출하는 석유화학은요. 중국 업체들이 일단 증설에 나서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상희 평론가, 네. 이거 수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참 우려스러운데요.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건 이제 좋은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단기적인 시각, 부분적인 시각을 부각시켜서 예. 전체를 덮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그 설명을 하는데 예. 저는 좀 개선, 그 자체의 태도도 좀 약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출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입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 무역 규모 전체의 볼륨이 지금 우리가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교역으로 사는 나라인데요. 네네. 그리고 주력 품목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예. 바뀌지 않는 사이에서 그 품목 안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는 건 이제 반도체하고 뭐 컴퓨터 예, 뭐 이런 컴퓨터 거 정도 남는 거죠. 그 정도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그거 하나에 기대 가지고 예. 가다가 그거 하나가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그 경제 상황의 설명 태도는 예. 심지어 꼬리를 너무 흔들다가 몸통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통을 다 예. 보여주면서 예. 같이 국민과 함께 하고 예. 공감을 얻어가면서 함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자세로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이런 우려가 낙관적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정부가 너무 낙관적 태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예. 애써 안 좋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잘못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리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 뭐냐면 어떤 한 예.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거죠. 지금 수치로 나온 거는 참 안 좋습니다. 정부 기대대로 12월부터는 좀 제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타다. 이 타다 참 그동안 말도 많고 논란 많았습니다. 타다, 타나 못하나. 이번 주 중요 분수령이다. 제목이 운율이 좀 있네요. 타나를 앞으로 계속 타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번 주가 중요한 기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은 국회 국토교통위의 법안 심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재판도 있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 여객운수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이 사실상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타다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야 의원들이 일단 공감하는데 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공정 거듭한 국회 사정 따라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일단 국회 법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소된 이재용 대표 오늘 첫 정식 재판에 나섭니다. 그럼 또 재판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시환 변호사, 이거 복잡한 내용인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1분 남았는데 짧게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제 개정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저거를 개정하기 이전에 그것이 과연 신사업인지 여부부터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반영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한 30초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재판 중에 이제 법이 또 이제 바뀌면 사실상 이제 이 재판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이제 4차 산업을 두고 이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여러 이제 산업 이 과정 중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건데 이번에 잘 좀 마침표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 많은 분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법적인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자, 다음은 장혜선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아기 살린 상어입니다. 아기 상어 인형에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위스콘신주의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총알이 한 가정집 벽을 뚫고 잠든 아이 근처까지 날아갔지만 천만다행으로 이 인형에 총알이 박힌 겁니다. 인형과 아이의 간격은 약 12cm. 아이는 잠들기 직전까지 인형을 갖고 놀았다는데 이번 일로 아이에게 더 특별한 인형이 됐겠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핌 베어백입니다. 지난 28일 핌 베어백 전 네덜란드 감독이 4년간의 암 투병 끝에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코치로 보좌하면서 4강 진화에 힘을 보탰는데요. 2006년엔 직접 우리 대표팀을 이끌면서 이듬해 아시안컵 3위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했던 그에게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제압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외국인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가 해당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했는데요. 또 주민 한 명을 지목해 경찰에 신고하게 하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유단자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직접 나섰다는 그 노래와 작곡 실력은 물론 불의에 맞서는 용기까지 정말 멋지네요.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우리 생활 속에 저런 영웅들이 있어서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은 살만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영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